며느리는 40년 꽈배기 장사인 제가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가난한 출신이라 모욕하고 아들은 그런 아내의 편만 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무시한 제 손이 사실 5천억 원을 쥔 손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 가난한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되돌려줄 차례입니다. 새벽 4시 반. 이 시간이 되면 몸이 먼저 알아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죠. 벌써 40년이네요. 제 이름은 박선희. 여기, 이 광장시장에서 40년째 꽈배기를 튀기고 있어요. 이 새벽 공기, 아직 캄캄하지만 곧 사람들로 붐빌 이 시장의 냄새, 기름 냄새, 옆집 순대 찌는 냄새, 저 멀리 생선 가게의 비릿한 냄새까지. 이게 제 삶의 냄새죠. 제 남편, 강민철 씨. 그 양반은 말은 없어도 늘 저보다 먼저 나와서 반죽을 준비해요.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죠. 사람들은 이 일이 고되고 기름때 묻는 일이라고 쉽게 말해요. 하지만 이 꽈배기, 이 밀가루 반죽이 제 자부심이에요. 이걸로 우리 아들, 우진이, 남부럽지 않게 키웠거든요. 대학까지 다 가르치고 번듯하게 장가도 보냈으니까 이만하면 성공한 삶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시장이 깨어나는 소리, 철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았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기름 온도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네요. 제 아들 우진이랑 며느리 서연이가 시장에 온 거예요. 참, 우리 며느리 서연이는 저랑은 좀 다른 세상 사람이죠. 아버지가 서울 시내의 아주 유명한 빵집, 무슨 카페 체인을 크게 하신다더라고요. 둘이 시장 입구에서 걸어오는데 어찌나 눈에 띄던지. 서연이는 하얀색 코트를 입었는데 그게 얼마나 비싸 보이던지 우리 가게 며칠 매출을 합쳐도 못 살 것 같았어요. 시장에 오면서 그런 옷은 왜 입고 오는지 아니나 다를까 애가 인상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닥에 물이 튈까봐 종종 걸음을 치고 옆집 생선 가게를 지날 땐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왔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제가 손에 밀가루를 툭툭 털면서 목소리를 높였죠.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라, 여기까지 웬일이야? 밥은 먹었어? 제 목소리가 원래 좀 커요. 40년간 시장에서 손님들을 부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제게 다가와서는 웃는 얼굴로 속삭이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어머니, 여기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저 창피해요. 창피해요. 그 말이 제 귀에 딱 박히는데 40년 동안 내 아들을 키우고 내 삶을 버티게 해준 이 목소리가 창피하다니.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아들, 우진이를 쳐다봤죠. 아들아,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저 멋쩍게 웃으면서 아내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좀 크긴 하지. 라거나, 여보, 무슨 소리야. 라거나, 그런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 침묵이 시장의 그 어떤 소음보다 더 시끄럽게 제 귀를 때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며느리의 언니라는 사람, 서진이가 또 오더라고요. 서연이가 얼음이라면 그 언니는 불이었어요. 숨길 생각도 안 하더군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 기름때 묻은 앞치마랑 밀가루 묻은 손을 노골적으로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서연이한테 말하더라고요. 저 들으라는 듯이, 어머, 서연아, 시어머니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아이고, 참.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이런 일은 솔직히 우리 가세에 맞지 않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를 줄 알았을까요? 제 옆 가게 순댓국집 사장님, 앞집 과일 가게 할머니, 30년을 같이 본 이웃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꽈배기를 뒤집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그 여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왜 굳이 이 일을 계속하시는지 모르겠네. 사람도 분수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가난한 출신이라는 말까지 꺼냈어요. 이 시장,
한복판에서, 제 삶의 터전에서, 제 얼굴이 화끈거려서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남편까지 모욕하는 거였어요. 전 또 우진이를 봤어요. 제발, 아들아, 한마디만 해다오. 우리 아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자, 바쁘다며. 하고는 아내와 처형의 팔을 잡아 끌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밀가루와 모욕을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웃들이 애써 못 들은 척 자기들 일만 하는 게 더 비참했죠. 그 차가운 느낌. 그날 이후로 그 느낌이 제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단지 그날 하루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랬어요. 몇 주 뒤에 제 생일이었어요. 우진이가 저녁에 잠깐 들렀더라고요. 동네 마트 쇼핑백을 하나 건네면서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했어요. 열어보니 홍삼 건강보조 식품 한 박스랑 양말 몇 켤레가 들어있었어요. 고맙다고 했죠. 아들이 챙겨준 건데 고맙고 말고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제가 그 신식 핸드폰은 잘 못 만지는데 우연히 그 카카오 스토리인가 뭔가 하는 걸 보게 됐어요. 며느리 서연이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제 사돈어른이 활짝 웃고 계신 사진이었어요. 손목에는 아주 번쩍번쩍하는 새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요. 밑에 적힌 글이 사려 깊은 남편의 장인어른 선물. 그 시계. 딱 봐도 제 가게 몇 달치 매출은 되어 보였어요. 장인어른은 수백만 원짜리 시계. 시어머니는 마트 양말.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두 사람은 처가 식구들하고는 어찌나 자주 여행을 가는지 사진으로 다 봤어요. 벚꽃 필 때 일본이라느니 덥다고 태국이라느니 심지어 유럽까지 다녀왔더라고요. 늘 며느리 식구들과 함께였죠. 지난 봄에 제가 우진이한테 딱 한 번 부탁한 적이 있어요. 아들, 날도 좋은데 아버지랑 나랑 바다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주말에 하루만 시간 내서 근처 바다라도 다녀오면 안 될까? 우진이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 엄마, 나 바빠. 회사 일도 많고. 다음에 가요, 다음에. 그렇게 바쁘다던 아들이 처가 식구들하고 3주 동안 유럽 갈 시간은 있었나 봐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다음 날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꽈배기를 튀겼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기름이 더 뜨겁게 느껴지고 밀가루가 더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었는데 저는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작은 금이 아니라고. 아주 깊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다고. 그리고 내 아들 우진이는 이미 저 강 건너편에 서 있다는 걸요. 그 강을 확인한 뒤에도 제 일상은 똑같았어요.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이 날 외면한다고 40년 튀긴 꽈배기를 안 튀길 순 없잖아요. 새벽 4시 반이면 몸이 먼저 일어나고 남편은 묵묵히 반죽을 빚고 저는 기름 앞에 섰죠. 그날 시장에서 모욕당한 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남편이 평소보다 더 깊은 한숨을 쉬는 걸 제가 모른 척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강은 확실히 넓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 그걸 또 봤네요. 그 작은 손전화 화면에서요. 우리 아들 우진이가 일본에 가 있더라고요. 아주 뜨끈해 보이는 온천에서요.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 서연이, 그 언니 서진이, 그리고 그 부모, 사돈어른 내외까지. 그러니까 그 잘난 재상그룹 일가족이 총출동했더라고요. 사진 밑에 적힌 글자가 참, 가족 결속을 위한 여행. 다들 그 일본 온유카타인가 하는 걸 입고 어찌나 환하게 웃고 있던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아들 우진이는 장인어른이라는 그 윤태준 회장한테 고개를 숙여가며 깍듯이 술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전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저희 부부한테는 동네 앞바다 갈 시간도 없다던 아들이었어요. 가족 결속. 아, 저기가 이제 제 진짜 가족이구나. 나는 그냥 시장에서 꽈배기 파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가만히 전화를 껐어요. 밀가루 묻은 손으로 쥔 전화기가 돌덩이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차가운 느낌. 그게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일이 터졌어요. 그날도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쌀을 씻고 있는데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그 양반이 원래 참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억 하는 소리랑 같이 쿵 하고 무거운 게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았죠. 여보, 쌀 씻던 손 그대로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남편이, 우리 민철 씨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숨을 제대로 못 쉬더라고요. 정신이 아찔했어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 남편은 대답 대신 밭은 숨만 몰아쉬었어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전화기를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겨우 119를 눌렀어요.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 남편이 쓰러졌다고, 숨을 못 쉰다고, 제발 빨리 와달라고, 그냥 울면서 소리만 질렀어요. 구급차 소리. 그 소리가 꼭 제 울음소리 같더라고요. 병원 응급실은 하얀 불빛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사람들. 남편은 침대에 실린 채 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저는 복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 한 분이 급하게 나오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심근경색이 의심된대요.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아들에게도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요. 아들, 우진이. 맞다, 우진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아서 겨우 전화를 걸었어요. 1번. 신호가 한참 가더라고요. 덜컥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웬일이야? 목소리가 조금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배경에서는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우진아, 우진아, 아빠가 왜? 아빠가 쓰러졌어. 심장이래. 병원인데.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대. 상태가 너무 안 좋대. 너 빨리 와야겠어. 빨리.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놀라는 소리도, 어떻게 하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그건 망설임이었어요. 엄마, 나 지금 일본이잖아. 다 같이 와 있는 거 알잖아. 내가 지금 어떻게 가?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지금 죽어간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아들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어머니, 무슨 큰일 나셨어요? 저희 지금 아주 중요한 가족 식사 자리인데. 서연아, 우진이 바꿔. 너희 아버님 지금 수술 들어간다고. 빨리 오라고 해. 그랬더니 그 애가 한 말이 제 몸의 피를 전부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속삭여서 더 무서웠죠. 아마 우진이 들으라고 한 말이겠지만 제 귀에도 똑똑히 들렸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 아빠, 유산, 단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당신 스스로 파멸하고 싶어? 그 가난하고 더러운 시장 바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우진이가 뭐라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서연이가 다시 제게 대고 말하더군요. 못 가세요, 어머니. 저희 지금 아주 즐겁거든요. 좋은 분위기를 망치지 마세요. 남편은 지금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우진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엄마, 나 미안해. 그냥 엄마가 좀 알아서 해줘.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또 전화가 끊겼어요. 유산을 선택한 거예요. 즐거운 분위기를 선택한 거고요. 자기를 키워준 아비보다 그 새로운 가족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로 그냥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전화기 배터리가 나갔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하얗고 차가운 병원 복도에 저 혼자였어요. 정말 완벽하게 혼자였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간호사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강민철님, 보호자분. 멍하니 고개를 들었어요. 수술은 의사가 다가왔어요. 그 눈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말을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너무 늦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갔어요. 수술대 위에서 아들 얼굴도 못 보고 그 아들이 일본에서 유산 지키고 좋은 분위기 지키는 동안에 제 남편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던 우리 민철 씨는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리고 제 아들도 그날 죽었어요. 남편보다 먼저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떠난 병원 복도에서 제 세상도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모질더군요. 그 와중에도 숨이 쉬어지고 눈물이 나오고 또 남편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어요. 장례식장을 잡고 영정사진을 고르고 모든 걸 저 혼자 했어요. 아니, 혼자는 아니었네요.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준 우리 시장 상인 친구들. 자기들 장사도 팽개치고 3일 내내 저랑 같이 울어주고 손님들 밥상 나르고 제 옆을 지켜줬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들인데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없었어요. 제 아들 강우진. 그 애는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 내내요. 남편 발이 나는 날까지 그림자도 안 비치더군요. 제가 전화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수십 통을 했죠. 겨우 연결된 전화 너머로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일본에 온 김에 단풍 구경을 마저 하고 가야 한대요. 일정이 다 정해져 있어서 지금 돌아오기가 곤란하다고요. 아비가 죽었는데 그 아비 장례식보다 일본 단풍 구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울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장례식장은 넓은데 상주 자리에 아들이 없으니 횡했어요. 조문객들이 제 뒤를 흘끔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아들은 어쨌대? 저 집 아들 하나 아니었어? 어떻게 아들이 장례식에도 안 올 수가 있담. 그 수군거림이 제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아프게 제 살을 파고들었어요. 수치심해요. 평생 꽈배기 팔아서 자식 하나 번듯하게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였어요. 아비 장례식에도 안 오는 아들. 그걸 본 이웃들은 저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정말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마음이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어요. 그냥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슬프지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텅 빈 채로 2주가 흘렀어요.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춥고 너무 조용했어요. 그날도 멍하니 남편 영정 사진만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시끄럽게 열리더군요. 그 애였어요. 강우진.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서연이, 그 언니 서진이, 그리고 형부라는 이동욱이라는 사람까지 4명이서 몰려왔더라고요. 엄마, 저 왔어요. 근처에 일 보러 왔다가 아버지한테 향이라도 하나 피우려고요. 일 보러 가는 길에 들렀대요. 아비 재단에 향 피우러 오는 게. 저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쳐다만 봤죠. 우진이는 익숙하게 향을 찾아들고는 아버지 영정 앞에 섰어요. 문제는 그 나머지 셋이었죠. 그 인간들은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안방 구경하듯 집안을 훑어보면서 자기들끼리 떠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요.
처형이라는 서진이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어요. 어우, 집이 이게 뭐야. 낡은 건 둘째치고 냄새가. 서연아, 이제 어머님 혼자신데 누가 돌봐. 골치 아프겠다. 그러자 며느리 서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러게 말이야, 언니. 저걸 이제 우리가 평생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 완전 짐 덩어리잖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짐 덩어리. 그때 그 형부라는 이동욱이 끼어들었어요. 처제, 너무 걱정 마. 저축해 놓으신 것도 별로 없을 거야. 저번에 병원비 내는 거 보니까 싹 다 털어 넣었겠던데. 남은 재산이 몇 푼 안 될 거라고 계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 맞네. 그럼 차라리 이 집 팔아버리자. 어차피 낡아서 얼마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돈이라도 챙기고 어머니는 요양원 보내버리면 되지. 저 성격, 우리 집에 들였다간 나만 죽거나 아무도 감당 못해. 거기까지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남편이 죽은 지 2주. 그 아비 제단 앞에서 아들이 향을 피우고 있는 바로 그 뒤에서 그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제 집을 팔아먹고 저를 요양원에 쳐넣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나가. 제 목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그따위 소리들을 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제야 셋이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특히 서연이. 그 애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자기 언니랑 형부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겠죠. 그 애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얼굴에다 대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뭐,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어? 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감히. 쓸모없는 늙은이. 당신 같은 짐, 덩어리. 우리가 걷어주기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순간 그의 손이 허공을 날았어요. 찰싹 귀가 먹먹해지고 고개가 돌아갔어요. 제 뺨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어요. 맞았어요. 며느리한테.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 그 애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재수 없어. 왜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냥 확 죽어버리지. 이 짐 덩어리. 죽어버려. 짐 덩어리. 그 말들이 제 뺨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후려쳤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옆을 봤어요. 재단 옆에 물그릇 닦으려고 떠다 놓은 작은 물통이 보였어요. 그걸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의 얼굴에 끼얹어 버렸어요. 꺄악.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다시 열리더니 차에서 기다리다 지쳤는지 사돈어른 윤태준 회장이 들어오더라고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딸을 본 거죠. 서연이는 아버지가 온 걸 보고 더 기세등등해져서 아직도 향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우진이한테 달려가 소리쳤어요. 강우진, 봤어? 봤냐고. 당신 저 여자 편들 거야? 선택해. 나야, 저 여자야. 나랑 살 거면 당장 저 여자랑 끝내. 윤태준 회장도 나섰어요. 그 거만한 얼굴로 저를 훑어보더니 우진이에게 말하더군요. 자네, 현명하게 생각해. 자네가 계속 내 사위로 남든가 아니면 자네 어머니와 함께 그 빈천한 출신으로 돌아가든가 선택해. 모든 눈이 우진이에게 향했어요. 제 아들, 제 유일한 아들. 우진이는 아내를 한 번 보고 그 권력자인 장인을 한 번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뺨이 부어오른 저를 봤어요. 그 눈빛,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동정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귀찮음이었어요. 제가 자기 앞길을 막는 짐이라는 게 그 눈에 쓰여 있었어요. 우진이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장인 윤태준 회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를 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버리고 돈과 권력을 선택한 거예요. 남편 영정 앞에서. 그 순간 정말로 제 안의 모든 것이 죽었어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차가웠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 네 명을, 아니, 저를 버린 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똑똑히 말했죠. 좋다, 잘 봤다. 오늘부터 나한테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꺼져라.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리고 덧붙였어요. 윤태준 회장과 그 딸들을 향해서. 그리고 너희들,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 너희들의 끝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 네 명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안의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남편 영정 사진 속 그 인자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쳐다봤죠. 여보, 봤어요? 저게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에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죽어버리니 눈물샘도 마르는가 봐요. 그저 차가운 분노가 그 텅 빈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너희의 끝이 다가올 것이다. 그건 감정에 북받쳐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을 말한 거였죠. 우리 아들, 우진이는 자기가 뭘 버렸는지 모를 거예요. 가난하고 냄새나는 꽈배기 장수 엄마를 버리고 서울 시내의 빵집 체인을 가진 부자 장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겠죠. 참, 어리석은 놈. 그 애가 모르는 게 있어요. 저와 제 남편, 강민철은 그냥 꽈배기 장수가 아니었어요. 40년 전, 우리가 이 시장 바닥에서 땀 흘려번 돈으로 처음 산 건 꽈배기 기계가 아니었어요. 명동의 작은 땅 한 조각이었죠.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그 양반은 돈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믿었고요. 우리는 40년 동안 시장에서 가장 더럽고 고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닥치는 대로 땅을 사고 건물을 샀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강남의 허허벌판. 그때는 테헤란로가 아니라 삼릉로라고 불렸죠. 그 길가에 35층짜리 빌딩이 올라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빌딩 우리 거예요. 그 옆에 5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도 우리 거고요. 초기에 따져본 자산 가치만 650억이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 1억 5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왜 40년간 이 짓을 했냐고요? 자식 때문이었죠. 내 아들 우진이. 그 애가 돈에 물들지 않길 바랐어요. 땀의 가치를 알고 제 힘으로 정직하게 서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숨기고 평생을 시장 상인으로 연기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가난한 삶은 내 아들을 위한 40년짜리 연극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고작 장인의 돈 몇 푼에 아비의 장례식도 어미의 뺨도 외면했어요. 연극은 끝났어요. 제가 그토록 지키려던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으니까요. 아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니 이제 정답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저는 뺨을 한 번 쓸어 올렸어요. 뜨거운 기운은 사라지고 차가운 감각만 남았더군요. 시장 앞치마를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죠. 강남으로요. 테헤란로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 꼭대기에 있는 법률사무소. 그곳에 제 사람이 있어요. 최병호 변호사. 수십 년간 저와 남편의 모든 자산을 관리해온 우리 부부의 유일한 법률 고문이죠. 남편이 젊은 시절 아무것도 아니던 그를 걷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어요. 그는 저를 시장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 변호사가 저를 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사모님, 아니, 회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민철 회장님 일은. 저는 그 말을 잘랐어요. 최 변호사, 내 남편은 갔고 내 아들은 나를 버렸소. 제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릴 시간이요. 최 변호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서 저는 길 건너편에 있는 서울 시내 최대 은행의 VVIP 지점으로 향했어요. 물론 제 차림은 40년 된 시장 작업복 그대로였죠. 대리석 바닥이 번쩍번쩍한 로비에 들어서자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아마 잡상인이나 길 잃은 노인네 취급을 했겠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저를 막아서더군요. 할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여긴 일반 창구가 아닌데.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주머니에서 낮고 손때 묻은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서 대리석 카운터 위에 조용히 올려놨어요. 그냥 열쇠가 아니었어요. 이 은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 금고 열쇠였죠. 젊은 직원은 그게 뭔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지만 때마침 지나가던 지점장이 그 열쇠를 봤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는 젊은 직원을 거칠게 밀치고 제 앞으로 오더니 그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로비의 모든 소리가 멎었어요. 회장님, 박선희 회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모든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는 지점장의 안내를 받아 가장 안쪽 VVIP실로 들어갔죠.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화면에 띄웠어요. 650억이요. 그건 20년 전 이야기죠. 수십 년간의 제 투자와 복리가 붙어서 화면에는 5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5천억. 저는 그 숫자를 무감각하게 쳐다봤어요. 지점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잠자던 거인이 깨어났다고들 하죠. 모든 것을 깨우세요. 동결된 모든 계좌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자금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게 준비해요. 지금부터. 제가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전쟁입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제 그림자에도 절을 하더군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변호사, 자금은 준비됐소. 이제 우리 남편에게 평생 은혜를 입었던 그 엘리트들, 금융, 법률, 홍보, 그 똑똑한 친구들 싹 다 소집해요. 주인이 바뀌었으니 밥값을 할 시간이라고 전하시오. 전쟁은 시작됐어요. 제 지휘본부는 제 소유의 테헤란로 35층 빌딩, 그 꼭대기층이었죠.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서울 시내가 발 아래로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40년간 꽈배기 기름 냄새 맡던 제 코가 이제는 이 높은 곳의 차갑고 깨끗한 공기에 적응해야 했죠. 최병호 변호사가 제 엘리트 팀을 이끌고 첫 번째 보고를 하러 왔어요. 회장님, 표적을 확정했습니다. 화면에 재산그룹의 로고가 뜨더군요. 그 오만한 윤태준의 얼굴과 함께요. 윤태준은 지금 엘리시안 타워라는 최고급 주거타워 프로젝트에 그룹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자료를 넘겼어요. 문제는 레버리지입니다. 자기 자본은 20%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은행 대출과 채권으로 맑고 있습니다. 분양이 계획대로 안 되면 그대로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그럼 분양이 안 되게 하면 되겠군요. 네, 이미 밑그림은 그려두었습니다. 복수는 3단계로 진행됐어요. 첫 번째 단계, 미끼였죠. 최 변호사는 제 자금으로 홍콩에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이 기가 막혔죠. 에설레드 캐피탈. 최 변호사가 덧붙이더군요. 에설레드는 고대 영어로 준비가 안 된 자, 혹은 어리석은 조언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윤태준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 이 에설레드 캐피탈은 시장에 소리 소문 없이 등장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어디에 썼냐고요? 엘리시안 타워 정문 바로 앞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땅을 사들이는 데 썼어요. 그 땅이 없으면 타워로 들어가는 길이 뒤로 돌아가야 해서 윤태준이 가장 탐내던 땅이었죠. 윤태준은 그 땅을 외국계 자본에 빼앗기고 길길이 날뛰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두 번째 단계, 숨통 조르기였어요. 땅을 사들인 지 일주일 만에 에설레드 캐피탈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 알짜배기 땅에 뭘 지을 건지 아세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최첨단 농수산물 새벽시장 및 물류센터. 기가 막힌 한 수였죠. 새벽마다 수백 대의 트럭이 드나들고 생선 비린내와 소음이 진동할 그곳. 그게 윤태준이 VVIP 고객들에게 약속한 서울 최고의 조용한 럭셔리
라이프 바로 코앞에 들어선다는 거였어요.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엘리시안 타워에 수십억을 계약했던 VVIP 고객들이 당장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내 집 창문 열면 생선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 사나. 새벽마다 트럭 경적 소리 들으면서 잠을 어떻게 자라고 항의가 빗발쳤죠. 재상그룹 주가는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매일 아침 신문 일면이 엘리시안 타워, 쇼크, 재상그룹 유동성 위기로 도배됐죠. 막대한 빚의 이자 날짜는 다가오는데 계약은 취소되고 돈줄은 마르고 윤태주는 그야말로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은행 문은 닫혔고 그는 결국 사채 시장까지 기웃거리더군요. 바로 그때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결정타. 윤태준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투자자를 찾아 헤맬 때 제 엘리트 팀이 그에게 접근했어요. 이번엔 홍콩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투자 회사 이름이었죠. 그에게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졌어요. 가짜 베트남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엄청난 수익률이 보장되고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럴듯한 서류까지 만들어서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윤태준 같은 노련한 사기꾼이 속을 리 없었겠죠. 하지만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거든요. 그는 이게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재상그룹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산을 긁어모았어요.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 살고 있던 그 호화로운 저택까지 담보로 잡혔죠. 제 며느리 서연이, 그 언니 서진이 명의의 재산까지 싹 다 끌어모았어요. 물론 제 아들 우진이 앞으로 되어 있던 작은 지분까지도요. 그 모든 것을 가짜 베트남 스마트시티에 쏟아부었어요. 단 한 번의 도박에 모든 걸 건 거죠. 그리고 며칠 뒤 그 돈은 싱가포르를 거쳐 스위스의 익명 계좌로 사라졌고 재상그룹은 공식적으로 파산했어요. 빈 껍데기만 남은 거죠. 모든 게 끝났어요. 그 오만하던 윤태준 일가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거대한 사기극에 당했다는 걸 깨달았죠. 모든 걸 잃은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시안 타워 앞 알짜배기 땅의 주인, 그 미스터리한 에설레드 캐피탈의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 땅이라도 되사서 어떻게든 재기해 보려고 발버둥 친 거겠죠. 저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만나줘야죠.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니까. 장소는 제 펜트하우스였어요. 테헤란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제 집무실이었죠. 약속 시간. 초인종이 울리고 최 변호사가 그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윤태준, 며느리 서연이, 그리고 내 아들 우진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더니 지금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초췌하고 싸구려 옷을 걸치고 있더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등을 돌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 뒷모습만 보고도 이 방의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감이 고개도 못 들었어요. 윤태준이 먼저 무릎을 꿇더군요. 회장님,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오나 제발 저희 재상그룹을, 아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 땅이라도. 그 오만하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늙고 패배한 남자의 울음 섞인 애원만 남았더군요. 옆에서 서연이도 같이 무너져 흐느끼고 있었어요. 오직 우진이만, 제 아들만 멍하니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어요. 아주 천천히요. 제 얼굴이 그들 앞에 드러났죠. 세 사람의 시간이 멈췄어요. 얼음처럼 굳어버렸죠. 윤태주는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눈이 튀어나올 듯 저를 쳐다봤어요. 며느리 서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하더니 그대로 눈을 뒤집고 기절해 버리더군요. 꼴사납게요. 그리고 우진이, 제 아들, 그 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여기에?
말도 안 돼. 이 모든 게 어머니가 하신 일이에요?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값비싼 실크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어요. 뺨을 맞았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우진이를 지나쳐 바닥에 주저앉은 윤태준에게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죠. 윤태준 씨, 당신은 기회가 있었어. 당신 며느리가 내 뺨을 때렸을 때, 당신이 그때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내 아들이 내 편 한 번만 들어줬어도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거야.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울렸어요. 당신들은 가난을 경멸했지. 내 땀 냄새를 부끄러워했고, 하지만 당신들의 그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파멸한 거야. 이제 당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그 바닥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이게 당신들이 받아야 할 대가다. 저는 그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돌아서서 방을 나왔죠. 최 변호사가 제 뒤를 따랐어요. 제가 나간 뒤 그 방의 대형 화면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속보였죠. 재상그룹 오늘부로 최종 부도 처리. 윤태준 회장 일가 모든 재산 압류. 그 뉴스를 배경으로 세 사람의 절규가 좁은 펜트하우스 복도까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흘렀다.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서울의 야경은 통쾌했지만 날이 갈수록 공허했다. 그 화려한 유리방은 전쟁을 위한 지휘본부였지 내 집은 아니었다. 심판은 끝났고 그들을 파멸시켰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뺨을 맞았던 그 차가운 방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나는 돌아왔다. 수천억 원의 빌딩이 아닌 남편과 40년을 살았던 곰팡내 나는 낡은 반지하 방으로, 그들이 경멸했던 내 가난한 출신의 상징인 곳이다. 남편의 영정을 모시고 모든 것을 시작한 곳에서 이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반지하 방문 밖에서 서성였다. 강우진과 윤서연. 그들은 빈털터리 차림으로 비에 흠뻑 젖어 문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지켜봤다. 그들은 3일 밤낮을 그 비바람 속에서 꼼짝도 않고 용서를 빌었다. 3일째 밤, 문을 열자 그들은 핏기 없는 얼굴로 머리를 박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나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죽었으니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 용서는 너희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거다. 나는 우진에게 말했다. 너는 어미의 땀 냄새를 부끄러워했다. 1년간 건설 현장에 가서 네가 경멸하던 미장 기술을 배워라. 며느리 서연에게도 말했다. 너는 가난한 이들을 더럽다며 내 뺨을 때렸다. 너는 그 현장, 한바집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밥을 짓고 수백 명의 식판을 닦아라. 1년,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속죄의 기회였다.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나는 허름한 차림으로 현장을 찾아갔다. 우진이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시멘트를 나르고 있었다. 한바집에서는 서연이가 뜨거운 증기 속에서 산더미 같은 식판을 닦고 있었다. 한때 보석이 박혔던 그 손은 퉁퉁 불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나는 구석에서 두 사람이 말없이 밥 먹는 것을 지켜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정직하게 일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깊은 피로와 평화가 있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다. 평생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으니까. 나는 그들에게서 돈을 빼앗았지만 그들이 경멸했던 노동을 통해 잿더미가 된 삶을 스스로 다시 지을 기회, 즉 속죄할 기회를 줬다. 이것이야말로 남편과 내가 아들에게 돈 대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땀의 가치, 노동의 신성함이다. 나는 그것을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방법으로 가르쳐준 것이다. 돈이 아닌 내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